오늘은 11장 호수의 저질과 물질 순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1부로서 저질의 특성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어떻게 조사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질이라고 하는 것은 호수의 바닥에 쌓인 퇴적물을 말합니다. 저질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 또는 퇴적물이라는 용어도 종종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질을 영어로는 세디멘트라고 하는데, 이 세디멘트를 채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채집하는 도구들이 아주 다양하게 있는데 가장 흔히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 그랩 샘플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랩이라는 것은 이제 짚는다는 거죠. 어떤 모양이냐면 이런 식으로 돼서 열린 채로 내려갑니다. 열린 채로 내려가서 세디멘트 바닥에 닿았을 때는 이게 끌어올릴 때 다시 닫히면서 바닥 표면에 세디멘트를 채취합니다. 이것도 역시 열린 채로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는 이렇게 닫으면서 세디멘트 표면의 샘플을 채취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표면 한 10cm 이내의 세디멘트만 채취가 됩니다. 깊은 곳은 채취가 되질 않고요. 또 자갈이 있는 곳에서는 잘 채취되질 않습니다. 자갈이 있는 곳은 이게 닫히더라도 자갈이 이 안에 잘 들어오질 않고 파고 들어가질 못하는 거죠. 그러든가 또는 모래 같은 것들이 사이에 끼면은 물이 흘러내리면서 다 빠져나가 버리고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뻘에서만 고운 모래나 뻘인 경우에, 클레이인 경우에만 이것이 채취가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코어 샘플러라는 것이 있는데, 코어 샘플러는 이렇게 길다란 샘플러가 들어갑니다. 이것은 세디멘트를 깊숙이 보통 한 30cm 이상 들어가면서 층별로 그대로 채취가 됩니다. 이렇게 금속으로 만든 샘플러가 있고, 이 속에는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튜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뻘 속에 집어넣으면 이 무게로, 자체 무게로 뻘 속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이 플라스틱 튜브 안에 세디멘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꺼낸 다음에는 그 플라스틱 튜브를 보면서 색깔이라든가 이 입자 같은 것들을 어느 정도 판별할 수가 있고, 또 분석을 할 때는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밀어냅니다. 피스톤으로 한쪽에서 쭉 밀어내면서 층별로 자를 수가 있어요. 1cm 간격으로, 2cm 간격으로 이렇게 잘게 잘라서 층별로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질의 층별로 분리하여 분석할 때 사용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층별로 조사를 하면은 어떤 이점이 있느냐면, 과거의 물 환경 역사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은 과거에는 이 호수가 빈영양호였는데 근래 들어와서 부영양호가 됐다. 그러면은 세디멘트의 아래쪽에는 인 함량이 낮고 표면으로 올라올수록 인 함량이 높아지는 그런 변화를 보이게 됩니다. 또 규조류의 종류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규조류는 실리카로 만든 껍질이 있죠. 그래서 그 껍질이 세디멘트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세디멘트를 채취해서 그 껍질을 현미경으로 보면 어떤 종류가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규조류는 그 종류에 따라서 빈영양한 곳에 주로 나타나는 종류, 부영양한 곳에 나타나는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 호수의 어떤 수질 상태의 변화를 추적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주 오랫동안 수천 년에 걸쳐서 퇴적된 세디멘트를 자연호에서 채취를 하는 경우에는 이 꽃가루를 분석해 가지고 주변의 식생 환경의 변화를 추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속 환경을 변화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식생의 변화를 조사하는 것이죠. 이건 뭐냐면은 식물이 만든 꽃가루가 바람에 날려서 물속에 들어와서 퇴적이 됩니다. 근데 꽃가루는 비교적 단단한 껍질이 있기 때문에 이 세디멘트 샘플 속에 그대로 보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꽃가루를 조사해 보면은 수천 년 전에 이 주변에 어떤 식물이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수천 년 전 식물의 종류를 조사하는 이런 연구에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고생물학이라고 하는데, 이 고생물학 연구에 이 코어 샘플이 사용이 됩니다. 부드러운 뻘에서는 한 30cm 내지 50cm 정도 채취가 가능합니다. 여기 보면은 샘플러에 이렇게 큰 덩어리가 하나 있는데 이게 추입니다. 추가 달려 있어서 이 추의 무게로 이 뻘 속으로 쑥 밀고 들어갑니다. 그래도 뻘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가면 점점 단단하게 다져져 있습니다. 표면은 부드럽지만 그 밑으로 가면은 오랜 세월 동안 자꾸 다져져서 단단하기 때문에 잘 깊이 들어가진 못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30cm 이 정도 들어가는 게 보통이고, 이게 1m 이상 그렇게 들어가려면은 이 코어 샘플러가 아주 길고 무게가 많이 나가는 그런 샘플러를 씁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람의 힘으로는 다루기 힘들고 큰 모터 윈치가 달린 그런 기중기가 있어야 무거운 그 샘플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샘플러 위에 보면 그 삿각 같은 마개가 있는데 이건 고무로 된 마개입니다. 코어 샘플러가 뻘로 들어간 다음에 위에서 메신저를 떨어뜨리면은 요 마개가 내려와서 탁 닫힙니다. 그러면서 그 코어 샘플의 윗부분을 막아줘요. 그래서 이 밑에 세디멘트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마개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요 끝부분에도 세디멘트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플라스틱으로 달걀을 반 자른 모양의 에그쉘이라고 하는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잘게 쪼개진 플라스틱인데 세디멘트가 들어갈 때는 벌어졌다가 끌어올릴 때는 다시 오므라져서 세디멘트가 밑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코어 샘플을 하면은 층별로 분리해서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채취한 세디멘트를 분석을 할 때는 대부분 동결 건조를 합니다. 간단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냥 공기 중에서 건조하는 경우도 있는데, 유기물이 좀 많고 이런 샘플들의 경우에는 건조하면은 단단하게 뭉쳐집니다. 단단하게 뭉쳐져서 예를 들면은 샌드와 클레이가 서로 달라붙어서 한 개의 입자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동결 건조하면은 이 서로 달라붙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 푸석푸석한 그런 부드러운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동결 건조한 다음에 붓으로 살살 움직이면 입자들이 서로 떨어져서 원래의 그 크기의 입자대로 다시 분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아주 소량으로 미세 분쇄를 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다시 그 볼밀이라고 하는 기계에 넣어서 분말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분석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수질 분석과 유사한 방법으로 하는데, 때로는 그 농경지에서 토양 분석하는 방법을 유사한 방법을 채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토양 분석 방법과 수질 분석 방법 두 가지가 다 이 퇴적물 분석에 사용이 됩니다. 이 중금속이나 인 같은 것들은 많이 측정을 하는데, 이 세디멘트하고 섞여 있기 때문에 그 분석 기기에 넣어서 크로마토그래피, ICP나 또는 스펙트로포토메타 같은 데서 측정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용해시켜서 끄집어내야 측정이 되기 때문에 시약으로 용출시켜 가지고 측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약으로 용출을 시키는데, 인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물로 용출하는 것도 있고 묽은 염산으로 용출하는 경우 등등 여러 가지 용액에 따라서 용출되는 양들이 좀 달라집니다. 다양한 용출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세디멘트를 조사를 하면은 세디멘트의 여러 가지 특성들을 나타내는 그런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 지표들을 보면은 제일 먼저 유기물 함량, 이것이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유기물이 많은 것은 어떤 곳이냐면은 주변에서 식물의 사체 또는 플랑크톤의 사체, 하수 이런 것들이 많이 유입되는 곳이죠.
그런 곳이 유기물 함량이 많고, 주변에서 유기물 유입이 적은 그런 빈영양한 수역, 이런 데서는 유기물 함량이 낮아집니다. 또는 그 토양 침식이 심한 곳, 토양 침식이 심해서 그 토사가 많이 밀려 들어가는 곳도 유기물 함량이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주변 환경이 꼭 좋아야만 함량이 낮아지는 게 아니고, 토양 침식이 오히려 심한 경우도 유기물 함량이 낮아져요. 자, 유기물은 어떻게 측정하느냐 하면은 강열 감량 측정법을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영어로 ignition loss라고 부르는데, ignition은 태운다는 말이죠. 강열, 강한 열을 가한 다음에 감량, 무게가 줄어드는 것을 측정한다 이 말입니다. 태운 다음에 무게의 로스를 분석한다. 그러니까 세디멘트를 잘 건조시킨 다음에 무게를 재요. 그 다음에 무게를 건조시킬 때는 보통 뭐 한 120도, 150도 이런 온도에서 건조시킵니다. 그 다음에 태울 때는 500도 이상의 온도에서 가열을 하면은 유기물이 CO2가 돼서 다 날아갑니다. 유기물이 없어지고 무기물만 남는 거죠. 그래서 그 무게 차이를 계산해 보면은 그게 유기물이다 이렇게 간주하는 겁니다. 이 무게 차이를. 이런 방법도 있고, 또는 아주 소량을 그 COD 측정법으로, 그 크롬법 COD입니다. 크롬법 COD 측정법으로 분석을 해서 COD를 측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요즘은 그 원소 분석기가 많이 보급이 되어 있는데, 원소 분석기에 넣어서 분석을 하면은 원소 분석기는 고온으로 가열을 해가지고 여기서 CO2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 CO2를 측정해서 탄소의 양을 측정하는 거예요. 유기물의 한 40%가 탄소이니까 원소 분석기에서 고온으로 기체로 만든 다음에 CO2를 측정하면은 탄소의 양이 측정되고, 그것을 약 40%라고 간주해서 0.4로 나누어 주면은 전체 유기물 양으로 추정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그 유기물 함량을 측정하는 것이 우선 세디멘트 분석에서 첫 번째 제일 많이 쓰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흔히 오염이 많이 된 세디멘트는 유기물 함량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인함량, 호수의 부영량화와 관련된 항목으로서는 인농도, 세디멘트로부터의 그 인용출이 중요한 그 팩터가 되기 때문에 세디멘트의 인함량을 측정하는 것이 중요한 그 지표가 됩니다. 인함량 분석법은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수질 분석에서 토탈 포스퍼러스, 총인을 측정하는 것과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이제 보통이고, 그 외에 인을 형태별로 다양하게, 그러니까 무기 형태의 인이냐, 토양이 흡착된 인이냐, 아니면은 유기물과 결합되어 있는 인인가, 이런 것들을 분리해서 추출해 가지고 분리해서 측정하는 그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측정 방법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퇴적물, 세디멘트의 중요한 특성이 입도 분포입니다. 입도라는 것은 크기를 말하는 겁니다. 입자의 크기를 그 저질 세디멘트 연구에서는 입도라고 부릅니다. 크기를 재는데, 크기를 그 분리를 한 다음에 여기 보면은 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체가 있는데 맨 위에는 아주 굵은 체고, 점점 내려가면서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 여러 개의 체를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체를 겹쳐놓고 맨 위에다가 그 동결건조해서 다시 잘게 이렇게 부스러뜨린, 흐트러뜨린 분말로 만든 그 세디멘트 샘플을 올려놔요. 올려놓고 이 체를 치는 기계에 넣으면은 이 기계가 체를 계속 몇 시간 동안 흔들어 줍니다. 흔들면서 차례차례 크기별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죠. 그러면 요 각 체에 걸린 세디멘트를 따라내서 무게를 잽니다. 그러니까 세디멘트의 개수를 세는 게 아니라 무게를 재는 거죠. 무게를 재서 이 크기별로 무게가 몇 그램이 되는가를, 몇 퍼센트인가를 가지고 그 입도를, 분포를 나타냅니다. 자, 입도를 나타내는 그 지질학적 용어가 이렇게 있습니다. 제일 입자가 작은 것을 클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점토라고 번역을 하는데,
클레이는 2마이크론 이하, 2마이크론 이하. 그러니까 물에 넣으면은 빨리 안 가라앉고 흙탕물로 떠 있는 크기, 그게 2마이크론 이하 클레이 사이즈입니다. 손으로 만져보면 아주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그런 사이즈이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커지면은 실트라고 부릅니다. 2마이크론에서 63마이크론 정도인데, 이 실트의 정도는 어느 정도냐면 보통 비가 와서 이렇게 흙탕물이 흘러내려가면은 그때 하천에 막 떠 있습니다. 그러다가 호수로 들어가면은 호수 안에서는 불과 몇백 미터 못 가서 바로 호수의 입구에서 가라앉아요. 입구에 가라앉는, 불과 한두 시간 이내에 다 가라앉는 사이즈. 그것이 보통 한 10마이크론 이상 됩니다. 한 10마이크론 이상 되는 것들은 대체로 호수에서 빨리 가라앉습니다. 이거 10마이크론 이하 되는 것들이 좀 오랫동안 물에 떠 있죠. 그래서 그 호수에 들어오면은 보통 빨리 가라앉는 정도 사이즈가 실트이고, 손으로 만져보면 약간의 입자감이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63마이크론 이상 되면은 샌드라고 부르는데, 샌드는 아주 손으로 만지면 꺼끌꺼끌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63마이크론에서 2mm 사이, 그러니까 2mm 사이 아래 정도가 이제 샌드가 되고, 그 다음에 2mm 이상이면 그래블, 자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클레이, 실트, 샌드, 그래블이라고 하는 것은 광물의 종류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입자의 크기를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클레이라고 하는 것은 클레이를 조성하는 광물이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든지 그 광물들이 잘게 부서지면 그걸 클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크기별로 무게를 쭉 이렇게 재서 그 분포를 보여주는 것이 그 세디멘트의 일단 아주 기본적인 특성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크기별로 무게를 재면은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또 어떤 특성을 평가할 수 있느냐면 분급도, 소팅이라는 것을 평가할 수가 있어요. 소팅이라는 말은, 분급이라는 말은 나누어서 모인다 이런 뜻인데, 크기가 같은 입자들이 모여 있는가 하는 것이 소팅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크기들이 잘 모여 있으면 그 분급이 잘 돼 있다, 소팅이 잘 돼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well sorted라고 표현하고, 잘 안 돼 있으면 poor sorted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소팅이 잘 돼 있는 그 저질은 어떤 형태냐면 이 사진처럼 입자가 비슷한 크기들이 모여 있죠. 비슷한 크기들이 모여 있는 곳은 well sorted라고 부르는데, 어떤 곳이냐면 물의 운반작용이 계속되는 곳입니다. 물이 계속해서 움직이는 그런 곳은 이런 유속이 있기 때문에 작은 것들은 다 다시 재부유돼서 떠내려갑니다. 작은 것들은 떠내려가고 큰 것들은 남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작은 것들은 파도가 셀 때, 흐름이 셀 때 움직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이는데 그 흐름의 강도에 따라서 모이는 세디멘트의 굵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유속이 빠른 곳은 큰 것이 모여 있고, 중간쯤 되면 중간 샌드가 모여 있고, 아주 유속이 느려지면은 클레이가 모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분급이 잘 되는 곳, 그게 보통 해안에 있는 모래들입니다. 그래서 그 해안에 있는 모래는 육지에 있는, 강에 있는 모래와는 달리 이 분급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골재로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그 정수장에서 이 여과제, 정수장에서 수돗물 여과할 때 쓰는 그런 모래들은 이렇게 소팅이 잘 돼 있는 모래, 이런 걸 써야 이 사이사이로 물이 잘 빠져나가면서 이 여과가 잘 됩니다. 강에서 그 채취한 모래는 바다에서 나온 모래에 비해서 이런 진흙 성분들이 많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골재로 사용할 때는 물에 다시 씻어가지고 이런 작은 입자들을 씻어냅니다. 씻어낸 다음에 모래를 다시 사용하고 그러죠. 그래서 그 정수장에서 쓸 때는 이 해안에서 나오는 모래가 더 비싼 값에 고급 모래 재료로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분급이 잘 돼 있어야 이 사이사이 공간들이 살아 있어서 포로시티가 높아집니다. 이 공극이 높아지고 물이 잘 빠져나간다는 거죠. 이 poor sorted sediment는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면 육상 근처에서 산이 예를 들어서 무너져 가지고 사태가 일어나서 물속으로 흙이 들어갔다. 그러면 거기에는 큰 바위부터 뻘까지 다 한꺼번에 들어갑니다. 그런 곳에 쌓이는 금방 쌓인 그 토사 이런 것들은 파도에 물의 운반작용이 많이 작용하지 않았어요. 물의 운반작용이 오래 작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솔팅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에서 이제 오랜 먼 거리를 이동을 하고 나면은 굵은 모래가 쌓이는 곳, 또 뻘이 쌓이는 곳이 이제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 점점 솔팅이 높아지는 거죠. 호수 내에서도 보면은 지점에 따라서 이 분급이 달라집니다. 호수 가장자리는 육상에서 들어온 토사가 곧바로 쌓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굵은 것, 가운 것, 고운 곳이 막 같이 섞여 있고, 호수 가운데로 들어가면은 호수 가운데까지 이동하는 세디멘트는 작은 것만 이동하겠죠. 입자가 작은 클레이만 이동하기 때문에 가장자리에서부터 입도가 점점 작아집니다. 가장자리엔 샌드들이 막 그 클레이, 실트가 막 섞여 있다가 조금 더 들어가면 실트가 있고, 그 다음엔 가운데는 클레이만 쌓이는 거죠. 그래서 호수 가장자리에서는 분급도가 낮고, 호수 가운데가 내려가면은 클레이만 쌓여서 분급도가 높아지는 세디멘트가 쌓인다. 그래서 분급도, 솔팅이 호수의 저질의 특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특성입니다. 솔팅이 잘 된 그 세디멘트는 빈 공간이 많아서 물이 잘 빠져나간다고 했습니다. 그게 공급률입니다. 공급률. 포로시티, 포어의 공간이 얼마나 있는가, 포어의 공간이 얼마나 있는가, 그래서 포로시티라고 표현을 합니다. 포로시티는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측정을 하느냐면 밀도를 측정합니다. 이 bulk density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bulk density는 세디멘트를 채취하면은 세디멘트와 물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자 사이에 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자와 물이 섞여 있는데, 이 물이 섞여 있는 상태에서 밀도를 재면은 그 사이에 물이 얼마나 들어가 있고 그 사이에는 광물은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포로시티를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식은 이렇게 됩니다. 입자의 밀도하고 그 다음에 그 입자 사이에 들어가 있는 액체의 밀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입자의 밀도는 뭐냐면 광물의 밀도입니다. 토양의 밀도죠. 일반적으로 토양 입자는 밀도가 한 2.65, 2.5 뭐 이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거의 상수로 볼 수가 있어요. 광물이 좀 평균적으로 보면은 한 2.5 뭐 이런 정도로 밀도를 가지는데,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물은 거의 1이죠. 밀도가. 그러니까 2.5와 1 사이의 값을 가진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포로시티가 전혀 없고 완전히 광물로만 채워져 있다고 하면은 그 벌크 덴시티가 2.65가 되겠죠. 그러면 파티클과 그 밀도가 같죠. 그러면 이 값이 0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시티가 전혀 없는 거죠. 또 극단적으로 물만 들어있다. 물만 들어있다고 하면은 이 벌크 덴시티가 1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위아래 분모 분자가 같은 값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1.0이 된다는 것은 입자는 하나도 없고 물만 들어있다, 이런 뜻이 되죠. 그러니까 이 값은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집니다. 이 포로시티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솔팅이 잘 돼 있으면은 포로시티가 크고, 그 다음에 입자가 클수록 입자가 작은 것은 또 포로시티가 커집니다. 왜냐하면은 클레이의 사이사이에는 물이 이렇게 클레이 입자를 둘러싸고 흡착이 돼 있어요. 그 진흙들 보면은 진흙은 그 사이에 물이 많이 함유가 됩니다. 모래에 비해서. 그래서 입자가 작은 것, 또 솔팅이 잘 된 것, 이런 것들이 이 포로시티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벌크 덴시티는 물을 포함한 상태에서 비중을 재는 것인데, 이게 1에서 2.65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되고, 이 벌크 덴시티 값을 측정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은 이 포로시티를, 공급률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입자의 크기는 이 물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은 입자의 크기는 침강 속도를 좌우하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입자가 크면 클수록 침강 속도가 커집니다. 입자가 침강할 때는 어떤 힘을 받는 것이냐 하면은 입자는 지구 중력이 아래로 당기는 힘을 받습니다. 그 중력 가속도라는 힘을 받죠. 그 다음에 반대 방향의 힘은 뭐냐면은 물이 그 입자를 둘러싸고 점성 저항을 가집니다. 그 점성 저항이 그 입자의 침강을 방해하는 침강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점성 저항 값이 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 침강 속도가 결정이 되는데,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이 최적에 비해서 표면적이 큽니다. 자, 최적은 길이의 3승에 비례하죠. 그 다음에 표면적은 길이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입자가 작을수록 그 표면적은 최적은 점점 작아지고 표면적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입자가 작을수록 그 물이 표면에 가해주는 그 점성 저항이 상대적으로 커집니다. 그래서 입자의 크기가 그 제곱의 침강 속도가 입자 크기의 제곱에 비례한다. 여기 보면은 이것은 소양호에서 흙탕물이 많이 생겼을 때 한번 측정한 것입니다. X축은 입자의 크기입니다. 여기 로그 스케일로 되어 있죠. 1, 2, 4, 8 이렇게 해서 로그 스케일로 되어 있고, 여기 Y축은 침강 속도입니다. 우선 크기의 분포를 보면은 이것은 2006년도에 소양호에 아주 큰 흙탕물이 대량으로 들어왔을 때 그 값인데, 사이즈가 한 10마이크론 이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한 10마이크론 이상 되는 것은 호수에서 멀리 이동되지 못하고 그 입구 근처에서 바로 침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입자는 보통 한 10마이크론 이하 되는데, 여기 침강 속도를 보면은 여기도 이제 로그 스케일로 되어 있죠. 이렇게 이런 관계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리그레션을 해보면은 침강 속도는 직경의 1.96배, 그러니까 거의 제곱비 정도 되는 거죠. 그 입자 크기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입자 크기가 2배가 되면 침강 속도는 4배가 된다. 또 입자 크기가 10배가 되면 침강 속도는 100배가 된다. 그러니까 큰 것은 굉장히 빠르게 가라앉고, 또 여기 한 1마이크론 이하 이렇게 되는 것은 여기 보면은 침강 속도가 0.1m/day인데 더 내려가면은 매우 작아집니다. 매우 침강 속도가 작아져서 1마이크론 이하가 되면은 가라앉는데 몇 달이 걸려요. 이 침강 속도와 입자 크기의 관계를 수식으로 나타낸 사람이 있습니다. 스톡스라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스톡스의 스톡스 로우라고 보통 부릅니다. 스톡스 로우라고 하는 이런 공식을 만들어냈어요. 침강 속도를 평가하는 그런 예측하는 모델인데, 액체 중에 구형 입자가 침강할 때 침강 속도가 얼마가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구형 입자가. 자, 어떤 유체 중에 물체가 떨어지면은 일반적으로 속도가 이제 점점 증가합니다. 중력 가속도에 의해서 속도가 증가하죠. 그런데 속도가 계속 증가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속도에 달하면은 그 다음엔 등속도 운동을 합니다. 더 이상 속도가 증가하진 않아요. 일정한 속도로 침강합니다. 왜 일정한 속도로 침강하느냐 하면은 입자에 가해지는 지구 중력 가속도는 일정한데 그 점성 저항은 속도의 3승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빨라지면은 점성 저항이 급격하게 증가해서 어느 정도 속도가 커지고 나면은 지구 중력 가속도하고 이 점성 저항이 같은 값이 됩니다. 그러면 그 같은 값이 된 속도에서부터는 일정한 속도로 침강하는 것이죠. 공기 중에서는 공기의 저항이 그렇게 크진 않으니까 우리가 뭐 100m, 200m 떨어질 때는 가속도가 있는 상태로 속도가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점성이 큰 액체 속에서는 어느 정도 들어간 다음에는 일정한 속도로 등속도로 침강합니다.
그 등속도로 침강하는데 그 침강할 때 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어떤 곳이냐 하면은 중력 가속도와 입자에 가해지는 점성 저항이 같은 값입니다. 같은 속도예요. 그래서 이 스톡스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 식을 만들었느냐 하면 구형 입자의 주변을 둘러싸는 점성 저항을 계산을 했어요. 그 모델은 그 이제 속도의 상승에 비례한 것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는 점점 그 시간의 제곱의 비로 증가하는 식이죠. 두 개가 같다고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력 가속도와 점성 저항이 같다고 놓고 그때 같아지는 속도가 얼마인가를 계산해 보니까 이 모델이 나온 겁니다. 이 식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은 경험식이 아니고 이 중력 가속도와 구형의 구체의 그 점성 저항이 같다고 놓고 푼 겁니다. 이 식을 보면은 그때 속도를 보면은 이제 등속도로 움직이는 거죠. 그 등속도가 되는데 그때 속도를 보면은 여기 중력 가속도에 비례하죠, 당연히. 이건 상수고. 그 다음에 여기 밀도 차이입니다. 그 입자의 밀도와 액체의 밀도 차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점성 저항에 반비례하죠. 액체의 점성 저항이 크면은 이 속도가 이제 작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d 제곱이 있습니다. 직경의 제곱에 비례한다. 직경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해서 그 만들어낸 것이 그 스톡스의 침강 속도를 예측하는 법칙입니다. 물론 이것이 그 보통 호수의 입자에 대해서는 적용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구형이 아닙니다. 물속에 있는 입자들은 클레이 입자들 보면 이렇게 판 모양으로 되거나 뭐 바늘 모양으로 된 것, 이런 다양한 모양이 있기 때문에 구형이 아니어서 이 값이 이 식대로 나오진 않아요. 여기에 이제 형태 보정 개수가 하나 들어가야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침강 속도와 입자의 크기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호수에 어떤 입자가 들어가면 경험적으로 요 입자의 크기로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ohesive sediment라는 것이 있습니다. cohesive sediment는 그 번역을 하자면은 점착성 저질, 점착성 퇴적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점착성이라는 말은 끈적끈적하다, 끈적끈적해서 달라붙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 suspended sediment라고 이제 보통 부르는데 물속에 있는 그 퇴적물의 입자를 토양의 입자죠. 토양의 입자를 suspended sediment라고 하는데 이것을 물속에 집어넣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coagulation 현상이 일어나요. coagulation은 응집이라고 해서 서로 달라붙습니다. 달라붙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1마이크론짜리 두 개가 달라붙으면 2마이크론이 되죠. 또 1마이크론짜리 4개가 달라붙으면 4마이크론이 되죠. 이러면 입자가 커집니다. 그러면은 침강 속도가 빨라집니다. 크기가 2배가 되면 침강 속도는 4배가 되는 거죠. 크기가 3배가 되면 침강 속도는 9배가 되고, 이렇게 해서 그 작은 입자가 큰 입자로 바뀌면서 갑자기 침강 속도가 빨라져서 뚝 떨어지는 현상, 그런 현상을 이 coagulation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cohesive sediment, 끈적끈적한 세디멘트들이 호수에 들어와서 일으키는 현상인데, 보통 어떤 것이 생기느냐 하면 이 드브리 표면의 펀자이가 주 원인이 됩니다. 드브리라는 것은 그 유기물 입자들이죠. 그러니까 낙엽 부스러기 같은 것들인데, 이 낙엽 부스러기가 잘게 부스러져서 비가 오는 날 호수로 흘러 들어오고 나면은 그 표면에 곰팡이가 번식을 합니다. 곰팡이가 붙어 살면서 곰팡이는 물 속에 있는 질소 이런 것들을 흡수해서, 물론 그 낙엽 부스러기에 있는 셀룰로스를 먹이로 하죠. 셀룰로스를 먹이로 먹지만 필요한 질소분 이런 것들은 물 속에서 흡수해요. 그렇게 해서 단백질을 만듭니다. 또 그러면서 성장하면서 자기가 끈적끈적한 점액질을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드브리가 이 곰팡이가 번식을 하고 나면 끈적끈적해져 가지고 서로 달라붙는 거죠.
또 이 드브리에 클레이 그 미네랄에 붙는 거예요. 진흙 입자가 가서 붙어요. 그러니까 진흙과 이 유기물 덩어리가 붙는 거죠. 또 이 그 죽은 드브리만 끈적거리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LG도 끈적거립니다. 예, 살아있는 LG 세포 또는 박테리아 세포 이런 것들도 표면에 그 점액질을 끈적끈적한 점액질을 잘 냅니다. 예, 그래서 표면이 끈적거리는 정도가 종류마다 달라요. 어떤 것들은 좀 더 잘 달라붙고 어떤 것들은 좀 덜 달라붙는데 그러면 거기에 클레이가 붙습니다. 클레이 파티클이 가서 달라붙어요. 보통 LG 세포는 크기가 한 3, 4마이크론 이상 되고 큰 것들은 10마이크론, 길게 이제 콜로니가 형성되면 수십 마이크론 크기가 되는데 물속에 떠 있는 클레이는 모두 1마이크론 사이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마이크론 이하도 많고 그런 것들을 잘 안 가라앉고 막 떠 있어요. 물에 떠 있다가 이 LG나 드브리 표면에 가서 달라붙는 겁니다. 그 현미경으로 보면은 그 LG가 이렇게 특히 남조류 같은 거는 점액질을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남조류가 특히 클레이에 아주 취약한데 이 점액질에 보면은 클레이가 잔뜩 달라붙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게가 무거워지는 거죠. 비중이 커져가지고 바로 그 LG가 침강합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그 적조가 났을 때 거기다가 그 황토를 막 뿌려주는데 그러면 황토가 그 적조 세포의 표면에 가서 달라붙어가지고 일시적으로 침강하게 하는 그런 효과를 가집니다. 또 그 흙탕물 같은 것 또는 어떤 침전지에서 부유물질을 침강시키려고 할 때 원래 사이즈를 보면은 침강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1시간이 걸리겠다 하고 예상을 했는데 막상 침강을 시켜보면은 뭐 30분 만에 침강이 됐다. 예상보다 빠르게 침강됐다. 그것은 뭐냐면 입자들이 서로 달라붙어서 큰 입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호수로 들어오는 흙탕물도 1마이크론짜리가 이제 대량으로 그 흙탕물이 들어왔다. 그러면 1마이크론이 많이 떠 있으면은 그거는 보통 한두 달에 가라앉지 않습니다. 몇 달이 1마이크론 이하짜리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안 가라앉는데 그래도 한 달쯤 지나보면 상당히 많이 예상보다 많이 가라앉아요. 그건 뭐냐면 바로 서로 달라붙어 가지고 이렇게 서로 달라붙어서 입자가 커지면서 빠르게 침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 코히시브 세디멘트 현상이라고 부르고 이것은 호수 내에서 그 흙탕물이 예상보다 빨리 가라앉는 현상 또는 바다에서도 입자들이 서로 달라붙어서 빨리 가라앉는 현상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환경공학 분야에서는 그 침강의 특성을 독립 침강이 아니라 이형 침강이다 이런 경우에 이형 침강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독립 침강이라고 하는 것은 입자들이 서로 관여하지 않고 각각 침강하는 거예요. 그게 독립 침강이고 이거는 정확하게 스톡스 로에서 예측된 대로 그 속도로 침강하는 거죠. 이형 침강은 뭐냐면 이것들이 달라붙어서 커진 다음에 빠르게 침강하는 것. 이것이 이형 침강입니다. 그 다음에 그 세디멘트를 조사를 하면은 이 부영양호와 빈영양호가 매우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디멘트의 특성하고 이 호수의 수질 상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유기물 함량이 우선 제일 먼저 차이가 납니다. 부영양호에서는 높습니다. 그 이유는 부영양호에는 플랑크톤이 많죠. 그 플랑크톤의 사체가 계속 가라앉는 거예요. 침강하는 거예요. 플랑크톤의 사체가 계속 침강해서 빈영양호에 비해서 플랑크톤이 많이 가라앉으니까 유기물 함량이 높아집니다. 과영양호에서 당연히 높고 그 다음에 영양결핍호라는 것이 있어요. 디스트로픽 레이크는 뭐냐면 보통 산 꼭대기에 있는 그 고층 습원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고층 습원에는 물이 굉장히 영양분이 없습니다. 영양분이 없어서 플랑크톤이 잘 성장하지 못해요. 박테리아도 잘 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식물은 많이 살아요. 식물은 토양의 뿌리를 받고 그 다음에 잎줄기가 물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그 식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식물들이 이 고층 습원에서 사는데 그 식물의 사체가 가라앉아 가지고 퇴적이 됩니다. 그런데
물속에 영양분이 적기 때문에 박테리아가 잘 번식을 못하고 이 부식질이 만들어집니다. 부식질이 잘 분해가 빨리 안 돼요. 그래서 유기물이 많이 퇴적되기 때문에 유기물 함량이 굉장히 높고 어떤 경우에는 무기물이 거의 없고 거의 유기물로만 퇴적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유기물이 아주 많이 퇴적이 되면 그것을 우리가 그 2탄이라고 불러요. 진흙 석탄이라는 뜻이죠. 2탄, 영어로 피트라고 부르는 그런 물질이 형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내부 생성. 내부 생성은 호수 내에서 유기물이 얼마나 생성되는가 하는 것이죠. 또는 퇴적물이 생성되는가. 그 빈영양호에서는 적고 부영양호에서는 많습니다. 그러면 그 내부에서 생성되는 퇴적물은 뭐냐 하면은 많은 것이 그 규조류 식물 플랑크톤의 껍질입니다. 규조류 식물 플랑크톤은 실리카 성분이죠. 그래서 분해가 잘 안 되고 퇴적물에 쌓입니다. 그래서 부영양호에서 규조류가 많이 번성하면 이 내부 퇴적물이 많이 생성이 돼요. 그 다음에 빈영양호와 부영양호는 색이 좀 다릅니다. 자, 밝은 색이 빈영양호의 퇴적물이고 어두운 색이 부영양호의 퇴적물이에요. 검은색 또는 짙은 갈색을 아주 검은색을 띠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 부영양호에서 검은색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산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산소가 없으면은 거기서 황산 이온이 설파이드가 됩니다. 황산 이온이 황화수소가 돼요. 그래서 그 황화수소가 물속에 있는 금속과 결합합니다. 황화수소가 물속에 있는 제일 많은 금속이 철이죠. 철, 망간, 아연 이런 금속들하고 결합하면은 그게 검은색을 띱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산소가 없는 세디멘트는 늘 보면 검은색을 띱니다. 시궁창 바닥을 파거나 또는 부영양호의 바닥 세디멘트를 채취해서 보면은 다 검은색입니다. 그 다음에 저소 생물을 보면은 빈영양호에서는 적고 부영양호에서는 조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부영양화된 곳에는 많아요. 왜냐하면은 유기물이 먹이가 되니까 실지렁이라든가 깔따구 이런 것들이 세디멘트 속에 이제 파고 들어가서 그 세디멘트 표면에 위에서 침강하는 플랑크톤 이런 걸 먹는 거예요. 그래서 세디멘트 표면을 이렇게 채취를 해보면 거기에 실지렁이, 깔따구 이런 것들이 그 세디멘트 속에 막 박혀 있습니다. 그 속에 삽니다. 그런 세디멘트를 코프로펠이라고 부르죠. 코프로스는 그 똥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펠은 진흙이란 뜻이고, 그 지렁이 같은 것들이 세디멘트에 구멍을 파고 살면서 자기 구멍 앞에다 근처에다가 배설물을 자꾸 쌓아 놓습니다. 그래서 지렁이 똥이 이렇게 쌓이는 것처럼 물속에도 똥이 쌓이는 구조가 생겨요. 그걸 이제 코프로펠 구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영양화가 적당히 됐을 때는 먹이가 많아서 동물이 많이 사는데 너무 심해지면 산소가 부족해서 다 죽습니다. 그 산소가 부족해서 이 저소동물도 살지 못하는 상태를 이 세프로펠이라고 불러요. 세프로는 썩었다는 뜻입니다. 세프로는 썩었다. 그 썩은 진흙이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영양결핍호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부식질이 굉장히 많고 분해가 느리고, 그러니까 식물의 사체가 그대로 쌓여 있는 거예요. 분해가 안 되고. 그리고 그 유기산이 많이 만들어져요. 카복실산이 유기물 부식질에서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pH가 한 5 정도 되는 그 산성화가 됩니다. 또 산성화가 돼서 또 동물이 살기도 조금 나쁜 그런 상태가 되기도 쉽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영양결핍호 디스트로픽 레이크에서는 식물 사체가 분해되지 않고 쌓이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빈영양호와 부영양호는 그 퇴적물의 여러 가지 성상들이 달라지는데, 다시 비교를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빈영양호는 밝은 색을 띠고, 또 리덕스 포텐셜을 보면은 ORP죠. 리덕스 포텐셜 또는 옥시데이션 리덕션 포텐셜을 보면은 높다. 높으니까 이게 밝은 색을 띠는 거예요. 금속이 또는 황이 환원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영양화가 심해지면은 이 리덕스 포텐셜이 낮아지고 환원 환경이 돼서
이 황산이 황화수소로 환원이 돼서 이게 이제 검은색을 띠는 그런 썩은 진흙이 된다. 그다음에 세디멘트를 그 퇴적량을 보면은 계절에 따라 퇴적량이 달라집니다. 계절에 따라서 플랑크톤이 많거나 흙탕물이 많으면은 이 퇴적량이 많아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흙탕물이 굉장히 중요한 팩터가 돼요. 여름에 흙탕물이 많이 들어오면 그때 퇴적량이 많아집니다. 또 플랑크톤이 많이 사는 시기에 또 내부에서 플랑크톤이 많이 가라앉아서 내부 생성 퇴적물이 많이 생성이 되죠. 하천형 인공호, 우리나라는 대부분 다 하천형 인공호죠. 대부분이 인공호인데 이런 데는 홍수기에 하천에서 이제 침식이 돼가지고 하류로 떠내려갑니다. 예를 들면은 하천형 인공호가 어디냐면은 팔당호, 의암호 이런데 수심이 좀 얕고 홍수 때 유속이 굉장히 빨라지는 호수들이 있습니다. 또 4대강 사업으로 만든 보 이런 곳은 홍수기에는 바닥의 세디멘트가 다시 퇴적이 돼서 침식이 돼서 떠내려갑니다. 그러다가 갈수기에 유속이 좀 느려지면은 와서 또 퇴적물이 쌓입니다. 그래서 퇴적물이 쌓였다가 홍수에 떠내려가고 하는 과정이 반복이 됩니다. 호수에서는 일반적으로 흙탕물이 들어오는 시기에 퇴적이 많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퇴적물이 쌓이는 그 공간적 분포를 보면은 호수에서 상류부와 하류부의 퇴적물이 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상류부는 입자가 커요. 상류에서 흘러 들어올 때는 유속이 빠르니까 입자가 큰 것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샌드나 그래블은 바닥을 따라서 흘러 들어와요. 굴러 들어옵니다. 그걸 이제 베드로우드라고 하죠. 베드로우드로 들어오고 한 100마이크론 사이즈 이런 거는 하천 물에 이렇게 떠서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호수로 들어오면 바로 그 상류부에 가라앉아요. 그런 세디멘트를 입자가 크다, 코어스 파티클 또는 코어스 세디멘트라고 부릅니다. 코어스라는 말은 입자가 크다는 지질학 용어입니다. 반대말은 fine, 입자가 작은 것은 fine이라고 불러요. 한자 말로는 이것은 조립, 이것은 세립 또는 미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조립 퇴적물, 세립 퇴적물 이렇게 되는 거죠. 상류부에는 입자가 큰 것들이 많고 육상에서 들어온 것들이 많고 또 분급도가 낮아요. 들어와서 바로 쌓이니까. 근데 하류로 가면은 또는 호수의 중앙부로 가면은 입자가 점점 작아집니다. 큰 것들은 상류에서 가라앉고 호수 가운데로 이동한 것은 입자가 작은 것들만 들어갑니다. 또 내부 기원 유기물의 기여도가 굉장히 커집니다. 내부에서 플랑크톤이 가라앉아서 생긴 퇴적물이 기여도가 점점 비율이 커지는 거죠. 또 작은 것들만 쌓이기 때문에 솔팅이 점점 높아집니다. 작은 것들만 쌓여서 이런 공간 분포를 가지는데 우리나라의 그 호수 퇴적물을 보면은 이 산림에서 내려오는 우드 디브리라고 하는 산림기원 퇴적물이 쉽게 말하면 이제 낙엽과 낙지, 낙지라는 말은 떨어진 가지라는 말입니다. 작은 나무 가지 또는 나뭇잎, 이것을 그 낙엽, 낙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우드 디브리, 영어로는 우드 디브리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많은 양이 들어옵니다. 우리나라는.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여름에 비가 아주 폭우가 많이 내립니다. 폭우가 많이 내리는 그 몬순 기후 특성이 있고 거기다가 평지가 별로 없고 다 산지예요. 가파른 지형이다 보니까 유속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하천의 유속이 굉장히 빨라지고 그래서 이 낙엽이나 낙지들이 하천에 휩쓸려 들어와서 바닥에 많이 호수로 들어옵니다. 보니까 낙엽은 가을에 떨어져서 바람이 불면은 막 이동을 합니다. 가을에 막 이동을 해서 계곡으로 들어가요. 계곡에 들어가서 계곡에 잔뜩 쌓여 있다가 그 다음에 여름에 폭우가 내릴 때 그 계곡을 휩쓸고 내려가면서 또 들어가는 거죠. 이 우드 디브리가 호수로 들어오면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은 용존 유기물이 나옵니다. DOC가 용출이 돼요.
그래서 물속에 부식질이 많아지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호수로 들어오기 전에는 또 하천 바닥에 많이 쌓여 있죠. 하천 바닥에 쌓여서 하천에서 그 분해가 되죠.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면서 DOC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호수로 들어오면은, 호수에선 많이 쌓이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게 겹쳐 쌓이면은 그 아래는 산소 공급이 안 됩니다. 낙엽이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산소가 잘 공급이 되질 않아서 그 아래에는 혐기성 분해가 일어납니다. 혐기성 분해가 되면은 메탄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 산에 낙엽이 산에서 많이 들어와 가지고 쌓인 저수지에 가면은 이 메탄이 많이 발생해서 밑에서 그 메탄 버블이 막 부글부글 올라오기도 하고 그 냄새가 많이 나기도 합니다. 그 산간 지방의 호수에서 낙엽이 많이 쌓이는 곳들이 종종 있고, 그런 호수는 주변은 청정 지역인데 TOC는 굉장히 높아요. TOC가 굉장히 높아서 심지어는 주변에 아주 청정한 하천 저수지인데, 홍천의 개운지라고 하는 곳은 주변에 유역 인구가 전혀 없는 완전히 산림 100%인 청정 지역인데 TOC가 높아져 가지고 한때 그 중점 관리 저수지로 지정이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가보니까 바닥에 이 낙엽이 많이 쌓여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부식질이 많이 용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인 부영양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주산저수지라고 하는 국립공원 내에 있는 저수지가 있어요. 유역이 잘 보존이 되어 있는 국립공원 내죠. 거기도 보면은 굉장히 부영양화됐는데, 그 이유는 오랫동안 산림에서 내려온 낙엽이 많이 쌓여가지고 DOC가 굉장히 많아지고 거기서 유기물, 이런 것들이 자꾸 용출이 된다 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특성입니다. 이 산림기원 퇴적물이 많이 쌓이고 메탄도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특성. 자, 세디멘트의 그 표면을 무언가로 덮어가지고 그 물과의 물질 교환을 막아버리는 그런 방법을 세디멘트 캐핑이라고 부릅니다. 세디멘트에 모자를 씌운다, 뭐 덮는다 이런 뜻이죠. 번역을 하자면은 세디멘트 도포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이건 뭐 어떤 경우에 쓰는 거냐면은 세디멘트에 유기물이라든가 인이라든가 중금속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들어와서 쌓인 경우가 있습니다. 주변이 오염이 돼가지고 그런 경우에 물에 계속해서 용출을 시켜요. 그런데 그 용출시키는 곳은 표면 상부 1cm가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이것을 용출을 막기 위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뭘 쓰느냐 하면은 표면에다가 어떤 물질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덮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이 캐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깨끗한 모래를 덮는 방법도 있습니다. 깨끗한 모래나 진흙 이런 거를, 보통 모래가 많이 쓰였는데 그런 방법도 있고, 또는 그 칼슘 솔트나 또는 알루미늄 솔트를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세디멘트로부터 인이 용출되어 오는 걸 막는 데 아주 좋은 효과를 냅니다. 그러니까 인이 용출되는데 이 알루미늄이나 칼슘을 넣으면은 인과 결합해 가지고 완전히 차단해 준다. 그 다음에 낙엽이 퇴적된 후에 그 토사가 퇴적이 되는 경우에는 저절로 캐핑이 됩니다. 이거 참 아이러니인데, 유역에서 토양 침식을 많이 시키는 경우, 이게 소양호가 그 사례입니다. 낙엽이 많이 들어와서 쌓여요. 거기서 이제 그 부식질이 많이 용출되고 DOC가 용출될 수 있는데, 상류에서 농경지에서 토사가 많이 퇴적이 돼가지고 그 낙엽 위를 덮어버립니다. 그 낙엽 위를 덮어서 낙엽으로부터 DOC가 물로 용출되는 것을 차단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일어나는 뭐 자연적인 것은 아니고 인위적인 토양 침식에 의한 캐핑인데, 하여간 뭐 사람이 원하지 않았지만 저절로 발생하는 캐핑이 우리나라 그 토양 침식이 많은 저수지에서는 일어나고 있다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오늘은 퇴적물의 종류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